406페이지 보일러에 대해서 합니다. 보일러가 그 표에 있는 것들을 같이 통해서 쭉 정리를 할 테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보일러는 주철제 보일러와 강판잼 보일러가 있는데 주철제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묶어서 강판제라고 적어 넣으세요. 강판제 보일러로는 노통, 연관 보일러도 있고 수관 보일러도 있고 관류 보일러도 있고 입형 보일러도 있더라.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철제. 주철제 보일러는 녹이 쓴다 안 쓴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시골집에 갔더니 녹이 쓸듯 이거 안 된다 했죠. 녹이 안 쓴다 해야 됩니다. 녹이 쓸지 않고 그랬더니 내구, 내식, 수명이 길죠. 주물로 제작하기 때문에 틀에 놓고 딱딱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이 가능하다 안 하다? 복잡한 형상 제작이 되지 않더라. 얘는 섹션 또는 부품화 조립이 용이하고요. 느리려고 하면은 섹션을 붙여주면 되고 좀 줄이려고 하면은 있는 거를 떼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화 조립 용이기 용이하다는 말은 보일러 용량 증감이 용이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일러 용량을 크게 하기도 쉽고 줄이기도 쉽고 그러나 섹션을 계속 붙인다는 말은 이음부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음부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음부가 증가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의 위험이 있다?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높더라. 주철제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온도를 계속 가열을 합니다. 계속 가열을 하면은 열에 의한 부동 팽창, 즉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이러한 부동 팽창 발생이 높다. 그래서 가마솥이 주철제죠. 가마솥을 그냥 끓이면 안 됩니다. 파괴되니까 끊어져 버리죠. 즉 가마솥 안에는 뭐든지 넣고 가열을 해야 돼. 물이라도 넣고 가열을 다 합니다. 시골에 가보시면. 왜냐하면 가마솥, 주철제는 열에 대한 부동 팽창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지거든요. 크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에 의한 부동 팽창 발생 위험이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랙, 균열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또 누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래 되면. 그래서 대부분은 저압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온수용일 때는 0.3 메가파스칼 이하 정도의 사용을 하고 증기용일 때는 너무 압력이 세면 안 돼. 더 낮아야 돼. 즉 0.1 메가파스칼 이하 범위에서는 주철제를 사용해도 괜찮다. 406페이지 교재로 한번 정리합니다. 주철제 보일러 저압이고 소중규모 동그라미 1번 섹션 보일러 증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답니다. 2번에 때문에 조립 해체 반입이 용이하고 3번에 절수 증감 된다고 했었죠. 4번에 녹 쓴다 하면 안 됩니다. 즉 내식 내구 수명이 길다. 다음 강판제 보일러에서 첫 번째 노통 연관 할게요.
왠지 통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안에 보일러를 떼어주고, 그리고 연관, 즉 안에 관이 무수히 지나갑니다. 얘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예열이 빠르다. 무수히 많은 관이 지나가면서 열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물을 채워 넣었겠죠. 예열이 빠릅니다. 열 효율도 나쁘지는 않아요. 요 효율도 좋다. 가격은 좀 비싼 편에 속하고요. 얘 나름 좀 중요한 특징은 보유 수량이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도 안전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하라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방을 100개를 떼다가 한 200개로 늘렸어. 그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하가 늘든지 줄든지 얘는 열 효율도 좋고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도 다른 거에 비해서 부하 변동에 대해서 안전하더라. 부하 변동한다는 말은 사용량이 증가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수간식 보일러. 수간식 보일러는 계략적으로 나타내면 즉 보일러로 떼어주게 되면은 물이 증기로 변하는데 이 변하면서 말 그대로 관이 또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 관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근데 책은 보통 뭔가 보일러가 예열시간 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열시간 예열이 빠르다고. 예열시간이 길다. 예열시간이 길다. 예열이 길다. 맞네요. 예열시간이 길다. 안에 보유 수량이 가장 많으니까 시간이 길겠죠. 다음 수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떼어줘서 물을 증기로 변화시키면서 요때 나오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드럼통과 수간이 필요합니다. 드럼통과 수간이 필요하고 열 효율도 좋아요. 근데 걔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노통에 비하면 얘는 보유 수량은 작은 축에 작다. 수간이 많다 보니까 이 관과 관 사이에 스케일이 생길 확률이 좀 높고요. 요것 때문에 막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더라. 때문에 무슨 물을 사용해야 되죠? 보일러 같은데. 그쵸. 연수를 사용해줘야 된다. 꼭 얘는. 왜냐하면 관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연관보다는 가늡니다. 때문에 스케일이 낄 수 있기 때문에 막히면 안 되니까 연수를 사용해달라. 압력은 비교적 조금 높게 1메가파스칼 이상 높은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더라. 얘 조금 더 특징은 얘는 열이 닿는 면적, 전열 면적. 전열 면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때문에 열을 잘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지역 난방 또는 대규모 공장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 드럼하고 수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가격이 또한 비쌉니다. 고가에 포함되고요.
다음 관류 보일러. 수간식 보일러와 가장 형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얘는 드럼과 수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관류인데 드럼이 있다 없다? 드럼이 없다. 다른 특징들은 수간하고 거의 다 비슷하고요. 드럼이 없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지역 난방이라든지 공장이라 대규모에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소규모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 잘 비교해 두셔야 되는 거 노통연관과 수간식 보일러 요거 두 개를 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노통연관에서 하나 더, 여기는 말 그대로 연관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기체가 내일 지나가. 그래서 수명이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짧습니다. 수명이 짧다. 교재로 정리할게요. 407페이지 상단에 입형 보일러, 보통 우리 집에 달려져 있는 거 그거 입형이거든요. 그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관류 노통연관부터 먼저 할게요. 노통연관. 동그라미 1번에 설치가 간단, 증기 고온수 배출 가능하다. 2번에 크다란 통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다. 왜? 보유 수량이 제일 많으니까. 동그라미 3번. 연관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수명은 짧습니다. 수명이 짧고 주철제에 비해서는 비싸고 4번에 커다란 통이기 때문에 보유 수량은 많고 조금 더 많이 사용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 즉 부하 변동에 안전하더라. 다음 하단에 수관 보일러 합니다. 물을 뭐로 그 관을 통해서 뭐로 만든다? 증기로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수관은 즉 다량의 고압 증기, 병원, 호텔, 지역 난방, 동그라미 1번에 보유 수량은 그 관 쪽으로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작고, 뭐에 비해서, 노통에 비해서 작다라는 말이에요. 보유 수량은 작고, 열이 전달되는 면적, 전열 면적은 크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다 보니까 온수 증기가 빨리 발생하겠죠. 예열 시간도 짧다. 3번. 드럼과 수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죠. 비싸고요. 4번에 급수 처리는 복잡하더라. 여기서 드럼을 빼 수관만으로 되어 있는 게 무엇이다? 관류 보일러. 소규모고요. 드럼이 없다. 특징들은 수관 보일러와 거의 비슷합니다. 409페이지에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증기 보일러의 용량은 단위 시간당 증발량 그런 거 같겠죠. 2번 관류는 드럼이 있다 없다? 없다. 수관이 드럼과 드럼이 있었죠. 2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3번 노통연관 보일러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맞는 말이죠. 수면이 넓어 급수 조절 용이. 4번 한번 볼까요? 급탕과 난방만 하는 거는 여기에 급탕, 난방 무슨 출력을 합니까? 급탕과 난방만 더하는 것은 정미 출력. 여기에서 배관에 손실이 있겠죠. 배관 손실을 보태줍니다. 얘를 보태주게 되면은 상용 출력.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예열하는 그 열량도 더해준다. 그러면 무슨
정격 출력. 급탕바 낭방 딱 두 가지만 하는 것은 정미. 여기에 배관에 대한 소실까지 보태주게 되면은 상용. 여기에다가 뭐까지 예열하는 그 열량까지 보태주게 되면은 정격 출력. 동그라미 4번에 난방 급탕 겸용 보일러 정격 출력은 정력이 아니고 정격이겠죠. 급탕 난방 배관 예열 합이다.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수감 보일러는 고압 및 대용량 지역 난방 또는 대규모 공장. 맞습니다. 뒤에 보니까 있네요. 갈로 2번에 보니까 출력들. 정미, 상용, 정격. 고래 갑니다. 다음 넘어가서 페이지 411페이지. (411페이지) 있는 내용은 과거에 한 번씩 출제되는 건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표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 맨 위에 숫자가 있더라.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절편수, 섹션수죠. 다음 중간 라인에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히기도 하고 로마자로 적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자로 적히거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힐 때는 그 형태가 조금은 다른데 첫 번째 보니까 갈로 2번의 유형을 봅니다. 조금 통통한 거 앞에 2개. 옆에 보니까 조금 가느다란 거 중간에 거 있죠. 요거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는 주형, 아라비아 숫자는 세주형, 즉 서 있는 주형 방열기고 더 가는 방열기 형태는 아라비아 숫자로서 여기 숫자 3 이래 써주면 되겠죠. 세주형 방열기. 다음 있는 숫자는 높이. 가장 하단에 들어가는 것은 관경. 앞에 있는 거는 인입, 뒤에 있는 거는 인출 간격. 그냥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섹션 수는 몇 개고, 로마자는 주형이구나, 아라비아 숫자는 세주형이구나, 높이는 650 정도 되네. 들어가는 인입, 나가는 인출 사이즈 볼 수 있으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412페이지 220 주제 에너지 절약. 다른 거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는 가급적 높게 낮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 관련돼 잘 나온다 했었죠. 낮게. 동그라미 4번에 대수를 분리해서 제어하면 좋겠죠. 조금 춥다고 다 틀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2개만 대수 분리 제어하면 좋다. 동그라미 5번. 중간기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중간기. 냉난방을 안 하는 시기랬죠. 즉 봄, 가을 정도 됐을 때 냉난방을 하지 않는 중간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나요? 내가 요 안에를 좀 난방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틀지는 않겠다는 했죠. 바깥의 온도는 20도시고 안의 온도가 25도시라면 여기를 일로 갖고 와서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동그라미 5번처럼 말을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 중간기의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 공기 엔탈피 낮을 경우 온도가 엔탈피죠.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보다 낮을 경우 얘를 여기로 가져오겠단 말이죠. 에너지량이 엔탈피입니다. 낮을 경우 외기를 이용하겠다. 맞는 말. 동그라미 6번. 외피 면적은 가급적 크게 작게. 건물을 그냥 반듯하게 지은 것이 있고 어떤 건물은 올록볼록하게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외피 면적이 넓은 거예요? 올록볼록한 게 넓은 거죠. 가능하면 작게 하는 게 열을 덜 빼앗기더라. 동그라미 9번. 거실 층고 반자 높이는 가능한 높게 낮게.
낮게. 높으면 그 위에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겠죠. 413페이지. 냉난방 부하. 부하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손실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냉방에 부하가 걸린다는 말은 여기가 지금 시원해야 되는데 따뜻한 공기들을,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부하를 주는 것이고요. 난방, 따뜻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부하가 걸린다는 말은 차갑게 해주는 것들, 뭐 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차가운 냉기가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방부하, 냉방부하 각각 그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고 413페이지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414페이지 표를 정리할게요. 표를 정리하기 전에 옆에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더 쉽게 이해. 바깥에 태양이 있고 얘는 구조체 벽, 전등도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틈이 있네요. 여기 사람도 있더라. 거기 표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열을 내는 걸 체크해 볼게요. 열, 따뜻하게 나오는 거. 그러면 태양, 일사죠. 얘는 열을 나오고 전등, 얘도 열을 내는 물질이고 틈새는 뭐 밖에가 더울 수도 있고 차올 수도 있고 구조체도 마찬가지 덥고 찼고에 따라 얘는 달라집니다. 인체, 즉 인체에서도 열이 나오겠죠. 현열은 그냥 온도, 잠열은 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그냥 온도에다가 수증기까지 포함하는 게 잠열이에요.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일단 열을 내는 것들, 일사 열 내네, 전등도 열을 내고 인체도 열을 내는 아이고 여기까지 열 내는 것들이죠. 그 다음 벽체, 구조체, 그 다음에 틈새가 있더라. 냉방입니다. 지금 냉방해야 돼. 시원해야 돼. 야니. 그러면 일사, 지금 햇빛 들어오는 거 부하 걸리는 거 맞죠? 맞고. 전등도 많이 켜도 시원해야 되는데 온도 올려줘. 전등도 맞고. 사람 많이 모여있으면 더 덥겠죠? 얘도 맞아. 구조체는 얘를 통해서 바깥 열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얘도 되고. 틈을 통해서 열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얘도 되고. 다음, 잠열. 잠열은 열이 이동하는데 수증기를 동반해야 됩니다. 수증기를 동반하는 것은 누굴까요? 틈을 통해서는 수증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겠죠? 사람도 또한 인체에서 수증기가 들락날락 하죠. 그래서 인체와 틈새는 잠열도 함께 되더라. 냉방부하에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고. 다음. 난방부하 이게 따뜻해야 돼요, 아니.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따뜻한 일사나 전등이나 인체는 따뜻한데 따뜻한 걸 주는, 손실을 주는 게 아니죠. 그 얘네들은 부하에 포함되지 않고요. 구조체를 통해서 찬열기가, 찬냉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얘는 돼. 틈새를 통해서 찬기 들어올 수 있겠죠. 얘도 돼. 근데 수증기를 같이 데리고 오는 아이는 누구냐면 구조체 벽 타고 수증기 들어오진 않을 것이지만 틈새 갖고는 수증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감에 거기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으로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게요.
(414페이지) 상단의 표 정리했고요. 222주제 냉각탑. 갈로 1번에 냉각탑의 역할은 뭡니까? 뒤에 밑줄 외부로 열을 배출하는 기기입니다. 냉각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415페이지 그 두 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대향유형과 직교류형. 대향유형은 이런 거 뭐 코스트코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보셨죠? 이 높이가 높은 거. 이렇게 순환하면서 공기가 되는데 대향유형 보면은 높이가 높게 할 수 있는 거. 직교류형은 높이 높게는 설치할 수 없어. 그러면 좀 낮게 할 수 있는 직교류형. 대향유형은 위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직교류형은 말 그대로 옆으로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로 1번의 설치 위치, 통풍이 잘 되면 좋겠죠. 야는 온도를 버려주는 거예요. 냉각탑. 동그라미 2번에 먼지나 매연이 없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에 물을 이용해서 더 빨리 냉각의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급배수관이 가까운 장소. 그 다음 냉동 원리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냉동 원리에서는 압축식과 흡수식이 있더라. 압축식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보면은 416페이지 있는 내용이죠.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기. 순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돌고 돌더라. 압축식 냉동기는 뭐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에어컨 원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증발기에서는 여기에서 뭐가 냉각, 냉동과 냉각 역할을 하게 되고 냉동, 꽁꽁 온다,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냉동, 냉각 역할을 하는 것은 기계에서는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 역할을 하게 되고, 냉동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음. 압축기에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냉매로는 주로 무엇을 많이 사용했냐면, 예전에는 암모니아 가스, NH3, 요걸 썼더니 너무 냄새가 나. 때문에 요즘에 뭘 쓴다? 프레온가스. 즉, 기체 냉매를 쓰죠. 냉매를 쓰게 되고, 압축하면서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 고온과 고압으로서 압축을 하면서 무엇을? 전기 에너지를 다량 소모하게 됩니다. 얘가 응축기로 가게 되면은 압축되어 있는 고온 고압으로 압축을 했죠, 기체를. 얘가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깥으로 내어줘야 돼. 즉 냉매의 열 방출. 에어컨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얘가 뭐하고 비슷하겠어요? 실외기 바깥에 보면 뜨뜻한 열 나오죠. 증발기는 에어컨으로 보게 된다면은 실외기 차가운 공기가 나오죠. 즉 냉매의 열이 방출되면서 무엇을 지나서 냉각탑, 쿨링타워, 더 시원하게 되어서 팽창기에서는 저온, 저압,
되었는 냉매가 다시 가서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기를 거치면서 시원하게 응축되는 열 방출 돌고 도는 겁니다. 얘의 특징은 뒤에 나온 흡수식에 비하면 운전이 쉽다라고 해줘야 돼. 에어컨 켜고 끄는 거 쉽죠? 운전이 용이하고, 뒤에 나오는 흡수식에 비하면 더 낮은 온도로 낮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낮은 온도의 냉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냉매재로 무엇을?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요거와 비교해서 누구? 흡수식 냉동기. 얘는 순서가 증발기, 흡수식. 얘 순서하고 얘 순서하고 다른 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재생기 또는 다른 말로는 발생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돌고 돌더라. 압축식과 흡수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증발기와 응축기. 얘네 둘이는 압축식, 흡수식 둘 다 들어가는 기계고요. 마찬가지 증발기에서는 냉동 목적이 달성이 된다. 즉 시원하다는 말이죠. 좋은 조합이 되면서 냉동 목적 시원하게 되고, 흡수기에는 흡수액으로서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LiBr, 브로마, 리튬. 즉 흡수제를 사용합니다. 물 먹는 하면 생각하시면 돼. 이게 수분기 흡수하잖아요. 즉 흡수액으로서 얘는 브로마 리튬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환경에 오염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야가 그러니까 물을 조금 다시 할 건데 얘가 물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다시 물과 브로마 리튬을 분리해 줘야 돼. 즉 다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재생기 또는 발생기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선 재생기는 단효용 재생기가 있고 이중효용 재생기가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것은 이중효용이 더 잘 되더라. 응축기를 돌아서 돌고 도는데 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냉동기긴 한데 얘는 냉동의 효과도 볼 수 있지만 야를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생을 시키냐면 흡수기에서 브로마 리튬의 물 분자를 잡았어요. 요걸 다시 떼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떼어주면서 브로마 리튬을 다시 사용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수증기만 가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인데 떼어주는 과정에서 보일러를 틀어주게 됩니다. 즉 냉방도 할 수 있지만 모두 난방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냉동과 난방을 동시에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소요 동력이 압축기에서 에너지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즉 얘는 소요 동력이 얘의 즉 압축식에 비하면 소요 동력이 작다. 그리고 브로마 리튬이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흡수, 즉 물 먹는 하마,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 즉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압축식에 비하면 냉방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적이라서 많이 사용을 해달라 하는 거죠. 설치 비용이 높은 축에 속하고요. 왜냐면 얘는 얘보다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설치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운전이 어렵더라. 요거 원리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거 해드려요. 그냥 정리하고 끝낼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나오지 않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 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요거만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시 압축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증압, 응팽,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기 과정을 거친다. 증발은 시원합니다. 내 피부에 있는 땀이 증발되면 내 피부가 시원하죠. 같은 원리 냉동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증발되어는 압축기 고온고압으로 누구가 냉매의 도움을 받아서 냉매로는 프레온 가스를 가스 냉매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압축하면서 전기에너지 엄청 사용하게 되고 압축되었으니까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열 에너지를 걔를 빼주는 거야. 어디에서? 응축기에서. 즉 냉매 열을 방출이 일어나고 한 번 더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냉각탑을 지나서 저온 저압으로 가면서 요 사이클을 돌고 돕니다. 얘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증발기 대신에 얘는 압축, 이 에너지 쓰니까 너무 에너지 소모량이 많더라. 환경도 오염되더라.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화학 물질을 한번 써보자. 그 아이가 누구냐면 흡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브로마 리튬 LiBr을 사용하는데 얘는 흡수액입니다. 즉 물분자를 수증기가 맞는 물분자를 흡수해가지고는 다시 LiB를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걔를 다시 재사용합니다. 발생기, 재생기.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두 번 더 걸러서 사용하니까 얘가 더 좋은 거겠죠. 이중효용이 단효용보다는. 브로마리튬 떼어주고 다시 응축되어서 증발, 돌고 도는 것. 얘는 재생할 때 보일러를 열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보일러를 떼야 되거든요. 때문에 냉동기긴 한데 냉동도 하면서 난방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소요 동력은 작고요. 얘는 프레온 가스 사용하지 않으니까 친환경적이고 열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냉방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게다가 설치 비용이 쟤보다 사이즈가 커요. 에어컨 단순하죠. 설치 비용이 좀 더 비싸고 규모가 크니까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운전이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필요해요. 얘는 우리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로 정리를 할게요. 보게 되면은 416페이지에 압축 흡수 그 표가 있죠. 그 표가 다 요 내용입니다. 차이만 볼게요. 압축식, 압축기 팽창 밸브가 더 들어가고요. 흡수식, 흡수기 발생기가 따로 더 있고요. 냉매로는 뭘 사용한다? 물. 냉매로는 물을 사용하고 동그라미 3번에 흡수액으로는 뭘 사용한다? 리튬 브로마, 브로마 리튬을 사용하더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응축기와 증발기. (417페이지) 하단 흡수식 냉동기 볼게요. 417페이지 하단에 흡수식 냉동기가 압축식보다 내용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매에 걸쳐서 빠지지 않고. 동그라미 1번 증기 또는 고온수를 열온하면 전력량이 적다. 압축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부하가 변동하여도 안정하다. 얘는 규모가 큰 거라 했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한다고 조금 더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2번에 부하가 변동해도 안정하고, 3번에 연료비가 저렴하고 제어성이 좋다. 4번 진동이 없다. 5번, 6번에 압축식에 비해 규모가 크다라고 했었죠. 예냉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418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씩 냉동기로 분류하며 안정된 냉각. 동그라미 8번에 단효용, 동그라미 9번에 이중효용. 단효용과 이중효용이 있는데 이중효용이 조금 더 좋은 거라고 했었습니다. 고온재생기, 저온재생기 두 개를 틀더라. 동그라미 10번하고 하나 더 적어 넣으세요. 여름철에도 보일러 쓴다 안 쓴다? 쓰죠. 여름철에도 보일러 가동. 11번 친환경적.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게 나옵니다. 무엇을 묻냐면 두 가지 유형. 얘네들 구성하는 요소를 묻거나 야순서를 묻거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 묻거나 따로따로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을 묻거나, 아니면 특징에서는 여기에서 문제 낼 게 많아요. 그래서 흡수식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419페이지 몰레이르 선도는 심화 과정이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420페이지 공조설비. 공조설비는 무엇에 들인 말이냐면 공기조화 설비를 들인 말이죠. 공기조화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조화를 시킬 것인데 물로 하느냐? 그러면 전수방식. 물 하지 않고 그냥 공기를 이용하겠답니다. 그러면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FCU, 펜코일 유니트. 요거가 있고, 전공기 방식에는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유니트, 유인 유니트, 다양하게 있더라. 단일 덕트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 단일 덕트가 하나이긴 한데 똑같은 바람이 동일하게 나가는 정풍량,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변풍량. 공조설비의 전체 내용은 요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전수 방식에서 FCU 야와 전공기 방식에서 단일 덕트의 얘네 둘의 비교 차이, 이중 단일 덕트와 이중 덕트를 비교하는 거. 이렇게 봐주면 전반적으로 요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공기조화 설비로는 전체는 물을 이용하는 전수 방식과
공기만 그냥 이용하게 되는 전공기 방식이 있더라. 전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FCU 방식. 전공기로는 덕트가 하나인 단일. 단일은 다시 바람이 일정하게 나가는 정풍량, 조절 좀 할 수 있는 변풍량. 단일 덕트 했더니 불편한 게 있더라. 이중 덕트. 조금 더 개발되는 게 멀티존, 좀 더 개발되는 게 윈윈, 이런 순서로 갑니다. 비교는 전수와 전공기에서 FCU 요거 따로, 다음 요거 둘 비교, 얘네 둘 비교. 요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요. 하기 전에 일단 교재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공기 조닝, 다른 거 쭉 읽어보세요. 그냥 복습하실 때. 421페이지. 덕트의 형상에서 갈로 1번의 장방형, 즉 네모 모양, 갈로 2번의 원형. 그래서 차이는 뭐냐? 고속 덕트에 적합한 것은 네모예요, 원형이에요? 원형. 대신에 설치 시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422페이지 용어 정리할게요. 부속품의 용어.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팬이 돈다, 단익, 댐퍼. 동그라미 2번, 여러 개다, 다익. 동그라미 3번, 덕트 분기점에 설치하는 것은 스플릿 댐퍼. 동그라미 4번, 덕트 전체의 개폐는 슬라이더 댐퍼. 동그라미 5번에 클로즈 댐퍼. 뭐, 요건 그냥 그런갑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막 구체적으로 막 외우고 그러시진 않아도 돼요. 갈로 2번에 방화 댐퍼는 뭡니까? 불났을 때 딱 닫히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자폐 댐퍼라고도 한다. 423페이지에 갈로 3번 가이드 베이는 뭐냐? 덕트가 구부러진 곳. 덕트가 이렇게 가다가 구부러지게 되면은 공기가 가다가 여기서 뭐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길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가이드 베이. 덕트가 구부러진 곳, 꺾인 곳, 난류를 방지하는 역할이죠. 동그라미 4번에 소음 상자도 둘 수 있구나. 덕트 안에.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424페이지. 공조설비 고개는 쭉 저 뒤에 끝까지 해서 같이 쭉 할게요. 이런 공간이 있더라. 공간이 있으면 먼저 외기가 열교환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고, 여름에는 냉방기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겨울에는 지나가고 난방기 통하고, 다음에 요즘에는 습도도 조절해주죠. 가습기도 한번 지나가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반송 동력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쓸 거 쓰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 열을 따뜻해진 공기를 또는 차가워진 공기를 다 버려줄 수는 없잖아요. 아깝잖아. 그럼 얘를 다시 열 교환기가 이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순환. 됐죠? 열이 들어온다, 필터 거쳐서 한번 걸러주고, 냉방기, 난방기 지나고, 가습도 좀 넣어주고, 반송 펌프를 통해서 올라가서 또 돌고, 또는 열교환기를 안 쓰고 외기를 이용할 때도 있다고 했었죠. 그냥 외기만 넣어가지고 해줄 때도 있더라. 외기만 사용할 때는 뭐라 하냐면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바깥 엔탈피가 여기보다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외기를 넣어줄 수 있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다른 말로 외기 냉방. 이건 교재에 없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나와요. 시험 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 냉방 낭방을 끌고 와서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넣어줘서 뭐 작은 각실에다 넣어주더라. 이게 바로 FCU 방식이죠. 즉 얘가 전공기 방식, 얘가 야드, 야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서 끌고 와가지고 각실에다 해주는 것이 FCU 전수 방식. 호텔의 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 호텔의 객실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뭐 외주부에다가 전수 FCU를 장착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돌고 도는데 이 반송 동력이죠. 올려주는데 요 덕트가 하나냐, 단일 덕트, 두 개냐, 이중 덕트. 그 중에서 먼저 단일 덕트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요 공기 넣어주는 것. 단일 덕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거? 정풍량, 정풍량 방식과 그 다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풍량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보게 되면 바로 교재에는 이게 그림하고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요 방은 13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요 방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냉방하고 난방을 하게 되는데 뭐 냉방을 할 수도 있겠고 난방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방송 동력 얘를 달겠죠. 얘를 팬을 달 거예요. 팬을 달 건데 이 방은 130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방은 100의 에너지가 필요해. 나는 야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얼마짜리를 달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설치할 때 두 개를 합쳤는 230을 달까? 아니면 요거 두 개짜리 200짜리를 달까? 아니면 요거 두 배짜리 260짜리를 달까? 무엇을 달아야 될까요? 여기에는 요거를 달게 됩니다. 즉, 두 개 합치는 230짜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거 100 했는 200짜리도 아니고, 얘 두 배짜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짜리를 달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130 들어가겠고, 여기로 130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130 에너지 필요했으니까, 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름에 너무 추운 거야. 에너지가 100만 있어도 시원한데 이 방은 130 들어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조절이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일 덕트 정풍량의 특징들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부하 조절은 단순합니다. 부하 조절은 단순하고 설비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그러나 얘의 특징은 기기 용량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작아지는 상황이에요? 커지는 상황이죠. 즉
제일 큰 걸 달아줬어. 즉 기기 용량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가 낭비가 되더라. 다음 변풍량 방식. 요로 했더니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될까? 상황은 동일한 상황. 여기는 냉방할 수도 있고 난방할 수도 있는데 아까 반송 동력 마찬가지. 여기는 130의 에너지가 필요한 방이고 여기는 100의 에너지가 필요한 방이라고 할게요. 하는데 얘를 이제 얼마짜리를 달아줘야 되냐면 이 두 개 더했는 230짜리 달 수도 있고 얘 2배짜리 260, 얘 2배짜리 200. 얘는 무엇을 달아줄까요? 얘 단점이 에너지 낭비가 있었잖아. 그러면은 얘를 크다란 걸 사용해 주는 거잖아요. 설비비도 증가하겠죠. 근데 얘는 뭔가 좀 좋아졌겠지. 얘는 200짜리를 달아줍니다. 그거보다 더 떨져서. 즉, 얘 2배짜리를 달아줘요. 왜 상관이 없냐면, 얘는 여기다가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더 VAV 유닛이라는 것을 설치해 줍니다. 설비비가 좀 더 들겠죠. 대신 에너지는 절약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즉, 얘는 200짜리를 달아주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100가고, 얘도 100이 가. 그러니까 여기 100밖에 안 왔지만 여기 VAB 유닛이 있어서 한 번 더 돌려주기 때문에 공기 좋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답니다. 설치가 하나 더 되어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 얘의 특징을 일단 정리해보면 기기 용량은 260짜리를 달았고 얘는 200짜리만 달았습니다. 기기 용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네, 기기 용량이 작아진다. 그리고 여기서 조절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절 여기서 되는 게 일에 들어오지만 야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실에 딱 맞게 조절이 되니까 쾌적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용량 큰 걸 쓸 필요가 없어. 전기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요. 대신에 이런 장치를 하나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설비비가 증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을 꼽는다면 부하가 작은 방은 100 필요하다. 사실 딱 100만 넣어주면 안 되죠. 조금 여유롭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딱 100만 왔어. 왜? 작은 용량짜리를 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부하 작은 방은 조금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더라. 왜냐면 환기가 부족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100이라고 딱 100짜리 주면 안 돼. 조금 더 여유가 있어 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용량 작은 걸 달다 보니까 부하가 좀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더 틀어도 안 틀려져. 100밖에 안 오니까. 얘네 둘이는 단일 덕트입니다. 한 번씩 실수하시는 분들이 변풍량이 이걸 이중 덕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얘는 단일 덕트에 포함이 되고 이제 야 말고 이중 덕트를 할게요. 이중 덕트는 덕트가 라인이 두 개야. 아까 그림 큰 거 그렸을 때 덕트가 하나 올라갔죠. 걔가 야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반송 동력을 아예 각각 두 개를 줍니다. 냉방, 난방.
각각 따로 다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혼합상자에서 섞이게 되는데, 냉방도 여기 각각 따로따로 다 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섞입니다. 혼합상자에서. 온도가 20도가 필요하다. 이거 온도 따로, 얘 온도 따로 여기서 섞여요. 20도를 맞춰가지고 각실에다가 넣어주게 되더라. 이중덕대의 특징을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에너지 손실이 많다 적다? 많다. 많다. 에너지 손실이 많고 설치비가 가장 비싸겠죠. 이것도 2개 설치해야 되고, 배관도 2개가 지나가줘야 되고, 혼합 상자도 둬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형. 교재 정리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상단에 있던 그 그림 눈에 들어오시죠? 426페이지 전공기 방식의 특성에서 갈로 1번의 장점, 동그라미 1번 모든 공기가 필터, 아까 필터 그림 있었죠? 필터 갔었습니다. 필터 있었고, 동그라미 3번에 열 회수가 용이하다는 것은 데워졌는 공기, 차가워졌는 공기 안 버려진다고 했죠. 뭘 통과한다고 했었습니까? 열교환 장치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열교환 장치. 버려지지 않고 열교환 장치 들어가서 다시 돌리고 한다고. 즉, 열회수 용이하다라는 것이 무엇이 달려있으니까? 열교환 장치가 있으니까. 그림에서 계속 따와가지고 연상을 하셔야 돼요. 다 외우는 것보다 그게 더 쉽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겨울철 가습, 왜? 거기 보니까 필터 맨 끝에 가습기 달려있었죠. 동그라미 6번에 중간기야. 굳이 냉방기, 난방기 안 돌려도 됩니다.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외기 냉방도 할 수 있더라. 외기 냉방 이용하는 것은 무슨 시스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외기 냉방이라는 말이 나와도 맞는 말,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도 맞는 말. 갈로 2번 단점 동그라미 1번 덕트 커지면 설치 공간 많이 필요하겠다. 동그라미 2번 아까 반송 동력 올라가는 거 있었죠. 다른 방식에 비해 방송 동력이 크다. 동그라미 3번에 대형의 공조 기계실이 필요하구나. 갈로 3번에 적용되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고도의 청정도가 요구되는 클린룸, 병원의 수술실. 다음 뒷면 427페이지에 전수 방식 펜콜 유닛이었습니다. 얘만 유일하게 무엇이? 물이 지나갑니다. 물. 그래서 항상 뭐에 유념해야 된다? 누수에 유념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징을 볼게요. 428페이지에 갈로 1번의 장점. 동그라미 1번. 뭐라 했습니까? 호텔에 이런 전공기 방식이 들어간다면 호텔 홀에는 아까 다른 그림이었고 객실에 작은 방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전수 방식이. 동그라미 1번. 모두 개별적으로 조정, 개별 제어할 수 있죠. 우리 방, 옆방. 동그라미 2번. 덕트 공간 및 공종이 설치 공간이 불필요합니다. 덕트에서 안 따왔어? 얘는 덕트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냉방기, 난방기에서 관을 따왔지 펌프를 이용해서 덕트가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즉 덕트 공간, 공종이 설치 공간은 불필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도 여유있고. 동그라미 3번 상대적으로 펌프만 이용해서 반송 동력은 작고요. 동그라미 4번 장내에 방이 여러 개 늘어나도 계속 배관 따오면 됩니다. 유닛을 증설함에 따라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단점, 동그라미 1번. 분산되죠. 방이 여러 개면 그만큼 다 들어가니까 기기가 분산,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2번. 여기에는 뭐 가습기 지나고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제어가 곤란하다. 동그라미 3번. 덕트 없었습니다. 덕트 타고 안 갔어요. 외기 냉방은 불가능하죠. 좁으면 더워도 추워도 틀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유일하게 전수 방식이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배관이 지나가. 실내야 물배관.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갈로 3번의 적용은 작은 공간, 사무실이라든지 호텔의 객실이라든지 이런 곳들 필요합니다. 다음 429페이지 단일 덕트 정풍량입니다. 지금 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오는 거죠. 갈로 1번의 장점, 설비비는 뭐 적게 든다, 2번 뭐 알겠다, 갈로 2번 단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존별 부하가 심한 곳은 정확한 실내 온도 유지가 곤란하죠. 얘는 100이 필요한데 130을 주게 되니까 정확하게는 안 된다는 말이고, 2번에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 왜 증가합니까? 여기 반송 동력에다가 제일 큰 거 달아줬거든.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큰 거 달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VAV보다 송풍 동력이 커져서 전기 사용량 증가하죠. 동그라미 3번에 실내 부하 증가에 대한 처리성이 불리하다. 동그라미 4번에 뭐로 장비를 선정한다? 최대 부하로. 그러다 보면 기기 용량이 커졌고 그 기기 돌리려 하다 보니까 전기 많이 소모하게 되고 많이 필요 없는 방도 많이 주게 되니까 제어가 곤란하더라. 하단에 단일 덕트 변풍량 VAV 합니다. 234 주제 세 번째 줄 맨 밑에 에너지 절감형 공조 방식이죠. 뒷페이지 430페이지에 장점의 동그라미 1번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왜냐? 가장 사이즈 작은 거 달라줬거든. 동그라미 2번 부하 변동에 신속하게 적절한 송풍량 공급 나름 쾌적성이 있더라. 왜? 방에서 바로 조절해가지고는 바람을 달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쾌적성이 있더라. 갈로 2번의 단점 동그라미 1번 부하가 감소되면 송풍량이 작아지므로 환기가 불충분해질 염려. 요 말하는 거죠. 딱 100 필요하다고 100을 보내주면 얘는 상관없지만 야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설치비 많이 들죠? 왜? VAV 유닛이라는 거 더 달아줬으니까. 다음 뒷페이지 이중덕트 방식 갈로 1번의 장점 각각 다 따로 해주니까 개별 조절 가능하고 2번에 냉난방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넣어주면 됩니다. 단점 설비비 운전비 많이 들죠. 두 개 다 넣어줘야 되니까 2번에 덕트가 또 두 라인 지나가야 되니까 면적도 넓고 있어야 되고 3번에 얘는 에너지 낭비가 혼합상자에서 이공기용을 섞어주니까 엄청 심하더라.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된다. 432페이지 멀티존 유닛 이중덕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중덕트의 변형 동그라미 2번에 출구에서 혼합한 조절 밸브 다양한 여러 존 다양한 조닝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237 주제의 유인 유닛 요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아닌 것 같네. 그래서 나온 것이 유인 유닛인데 개념에 보면 1차 공조장치 조절된 공기를 보내면 유인 유닛 가서 이제 2차 공기를 이용을 해준다. 갈로 3번에 동그라미 4번이죠. 야의 특징은 전기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 요 말 나오면 유인 유닛이구나. 왜? 돌아오는 공기를 내가 한 번 더 당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는 들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더라. 다음 433페이지 패키지 유닛 동그라미 2번 패키지네 패키지. 무슨 패키지냐? 동그라미 2번 냉방, 난방 모두 가능합니다. 무엇이 있으니까 히트 펌프 유닛이 있어서 냉난방 모두 가능하면 패키지 유닛. 다음 434페이지
환기 방식. 전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환기를 할 때는 1종, 2종, 3종. 이게 나중에 보면 헷갈리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종 환기는 공기를 넣어줄 때 뭐로? 기계로. 빼줄 때도 뭐로? 기계로. 2종 환기 같은 경우에는 넣어줄 때는 기계로. 빼줄 때는 자연 환기로. 3종은 반대입니다. 넣어줄 때는 자연 환기로. 빼줄 때는 기계로. 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1종 들락날락 전부 다 기계로. 2종은 나가는 공기만 자연 환기. 3종은 들어오는 공기만 자연 환기. 거기는 뭐 송풍기, 뭐 배풍기, 자연배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 말이에요. 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잘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수수실 같은데. 또는 스모크 타워.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스모크 타워 구간을 두거든요. 그때 급기와 배기를 기계로 제어하게 됩니다. 다음, 자연 배기가 아무래도 기계 배기에 비하면 속도가 늦겠죠. 그럼 나가는 거는 10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20이 들어와. 꽉 차겠죠. 안에가 무슨 상태가 됩니까? 정압, 부압, 뭐가 될까요? 부압은 공기량이 주는 거, 정압은 공기가 더 압력이 더 높은 거. 여기는 정압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에 빵빵해. 공기가 엄청 많아. 다른 아이들이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가려니까 안에 이미 많은데 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사용한다? 얘는 무균실 또는 어디? 반도체 공장. 나가는 건 자연이지만 넣어주는 게 기계이다 보니까 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계속 있으니까 압력이 높아져.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부 공기가. 무균실이라든지 반도체 공장.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건 10인데 나가는 게 20이에요. 기계이다 보니까. 더 많이 나가네. 안에는 압력이 낮아지겠죠. 부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 거. 어디? 화장실. 냄새 나는 곳. 요런 것. 뭐 주방. 요런 데는 3종을 해줍니다. (434페이지에) 결론만 얘기할게요. 환기량 결정하는 방법. Q는 MV. 계산하는 것은 다음 회차 때 할게요. N은 무엇이냐? 시간당 환기 횟수. V는 최적 부피.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Q는 MV. (43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27번 단위 세대당 환기 대상 최적이 200세제곱미터 아파트 신축.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얼마냐? 얼마 세대? 시간당 환기 횟수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보통 시간당 0.5회로 잡거든요. 보통 시간당 0.5회로 잡습니다. 0.5회에 최적이 얼마다? 200이다. (436페이지에) 열량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열량 구하는 거 뭐가 있었더라? Q는 G,
C 델타 T 또 나오는 거죠. 436페이지, 437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펌프 했을 때 효율 구하는 거 있었죠? 그때 뭐 있었습니까? 펌프 효율은 6120 곱하기 효율 1분의 무엇 W Q H 하는 거 있었죠? 그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말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같은 겁니다. 갈로 2번에 상사의 법칙 하는 거 나오네. 이것도 똑같이 있었다. 어디에서 펌프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유량은 뭐에 비례했다? 회전수에 비례했다. 양정은 뭐에 비례했다?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했다. 또 뭐였습니까?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했다. 여기 펌프에 있었죠?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을 해두신다 하면 여기서 나오는 확률보다는 펌프에서 요거 이용하고 펌프에서 요거 이용하고 그 유량 펌프에서 요거 이용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거 중심을 해주시면 돼요. 요까지 하고 5분만 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